자, 이번 시간에는 실내 공간 오염 물질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4가지가 있게 되는데, 일단 실내 공간 오염 물질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환경부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실내 공간 오염 물질을 측정하게 되면은 사용하는 단위가 있게 되고 관련 용어 및 단어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실제로 실효 채취를 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에서 어떻게 위치를 선정하고 위치를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실내 공간 오염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내 공간에서 이제 공기의 오염이 원인이 되는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 2가지 모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실내 공간 오염 물질의 측정 및 분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측정 및 분석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고, 또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실내 공간에서 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이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모두 건강을 보호하고 이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내 공간 오염 물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세먼지부터 오존까지 총 10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 시험 방법은 중량법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2번째, 이산화탄소는 우리 사람 그리고 같이 생활하는 동물들이 호흡을 함으로써 주로 발생되는 것인데, 환기의 지표로 주로 사용이 되고, 주 시험 방법은 비분산 적외선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폼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 8번째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비슷한 이제 물질인데, 얘네들은 이제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모두 가구나 접착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교탁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이 폼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것은 DMPH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은 HPLC라는 분석기기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4번째로 총부유세균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 중에 입자상 물질에 주로 붙어서 이렇게 우리가 호흡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얘네들은 충돌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5번째로 일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주로 네. 그러면 실내 공간 오염 물질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부터 10번째 오존까지 있는데요.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중량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2번째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호흡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질인데, 얘네들은 실외에서는 오염물질로 적용이 되지 않지만 실내에서는 환기의 기준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내 공간 오염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비분산 적외선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3번째 폼알데하이드는 여기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이 가스상 오염물질로 주로 가구나 사람들이 입는 옷, 그리고 사람이 사용하는 가구,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벽지, 그리고 벽지를 붙이는 접착제 그런 데서 모두 발생하는 물질인데, 폼알데하이드는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그리고 얘는 측정을 할 때 DMPH 카트리지를 이용해서 시료를 채취하게 되고, 그것을 분석하는 기기는 HPLC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총부유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입자상 물질, 그러니까 여기 미세먼지에 붙어서 이제 사람이 호흡할 때 이제 폐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얘네들은 충돌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일산화탄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산화탄소는 연소 과정에서 그 산소가 부족할 때 주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비분산 적외선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5가지가 유지 기준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제 이산화질소부터 오존까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연소 활동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음식물을 조리할 때나 그리고 난방, 흡연 여기에서 발생되는 물질로 화학 발광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라돈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주로 관심 오염 물질로 떠오르고 있는데 얘는 주로 지하 공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로 알파 비적외선 검출법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아까 포름알데하이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측정을 그 텐엑스 흡착관을 이용해서 채취를 하게 되고 GCMS라는 것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면은 필터에 이제 펌프를 이용해서 채취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위상차 현미경법을 이용하는 것인데 현미경으로 개수를 이제 직접 눈으로 세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자기기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아주 큰 전압이 가해질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좀 비릿한 냄새가 나게 되고 얘는 자외선 광도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산화질소에서 오존까지는 권고 기준으로 이제 분류되게 됩니다. 네, 그럼 실내 공간 오염물질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오염물질 10가지 중에서 5가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건 유지 기준으로 분류된다고 했었는데요. 이 유지 기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1년에 한 번을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오염물질 항목에서 이제 다중이용 시설을 분류하게 되는데 지하 역사부터 뭐 철도 역사 대합실 그리고 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뭐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영업 시설 같은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을 이렇게 하나로 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의료기관부터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노인 전문 병원과 같은 주로 노약자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두 번째 다중이용 시설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실내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로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다 주차장이 이제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잖아요. 큰 빌딩 같은 곳이나. 그래서 이제 실내 주차장도 하나의 다중 이용 시설로 분류를 해서 이게 각 오염물질별로 농도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 실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기준도 보면은 가장 높은 200 이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연소 시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산화탄소도 25 이하로 나머지 두 개보다는 좀 높은 수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총부유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노약자 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같은 곳에서만 기준이 있게 되는데 800 CFU per 미터 세제곱 이하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기준이 없고 네, 그래서 이 5가지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꼭 측정을 해서 정부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면, 오존 이 5가지는 권고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권고 기준은 유지 기준과 달리 2년에 한 번씩 그 정부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게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그 유지 기준에서 총부유세균과 같은 특별한 그런 특성이 있지 않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은 똑같이 분류하게 되고 이 기준도 모두 이산화질소부터 오존까지 모두 이렇게 기준이 있게 됩니다. 이 기준들을 잘 지켜야지 이제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적합하게 되고 이것을 잘 유지해야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잘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이제 실내 공간 오염물질 10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번 페이지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말 그대로 신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나 빌딩 건물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얘네들 이제 처음 짓게 되면은 이제 폼알데하이드부터 스티렌까지 이제 기준치에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측정하는 이유는 그 오염물질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얘네들이 가구나 그리고 접착제, 벽지를 붙이는 이제 풀 같은 것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있어야지 사람의 몸에 이제 위해를 안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하고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폼알데하이드 밑에 있는 벤젠부터 스티렌까지는 VOC 물질로 분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오염물질에서 사용되는 단위 및 기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주로 길이, 무게, 넓이, 용량, 부피, 압력 이렇게 6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옹스트롬까지는 길이로 분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까지는 무게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제곱밀리미터는 넓이로 분류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용량이랑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액체에 사용이 되고 부피라고 하는 것은 주로 기체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킬로리터, 리터, 밀리리터, 마이크로리터까지는 용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밀리미터까지는 부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압, 수운주 밀리미터, 그 다음에 수운주 밀리미터, 수주 밀리미터, 파스칼 요렇게는 압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 앞에서 봤던 단위들을 농도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 오염물질을 주로 이제 마이크로 퍼 미터 세제곱으로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봤던 미세먼지 그리고 폼알데하이드 같은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미터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기체 그러니까 공기에 사용되는 그 부피인데 이 기체 부피는 25도씨 1기압일 때의 기체 부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이제 나중에 농도를 계산할 때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하면 환산을 할 때 다 25도씨 1기압일 때를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 단위 말고도 이제 ppm이라고 하는 농도 표시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일반적으로 100만 분의 1을 ppm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부피비로 이제 파트 퍼 밀리온이라는 ppm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산화탄소가 1 ppm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 부피로 따졌을 때 그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이 100이라는 것 중에 1이 있을 때 이제 1 ppm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은 얘 역시 공기 중 오염물질 농도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위로서 공기 부피 1 세제곱 미터 안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얘는 모두 부피의 비로 사용이 되지만 얘는 이 부피 안에 얼만큼의 양, 그러니까 무게가 얼만큼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1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램으로
주로 g이 익숙하시게 될 테니까요. g으로 봤을 때 10의 마이너스 6승. 똑같이 이제 6승이라는 단위가 움직이게 되는데 ppm은 부피의 비로 봤을 때이고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은 부피 안에 얼만큼의 양, 무게가 존재하느냐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확인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단위 환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CFU per 미터 세제곱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여기 CFU라는 것은 콜로니 포밍 유니트라고 해서 이제 미생물의 집락을 형성하는 단위로 사용하게 되는데 총 부유 세균을 측정하고 나서 이제 걔네들을 이제 사용할 때 이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단위 부피 공기 중에 미생물이 얼만큼 형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뒀는데 공기 중 부유 세균의 농도가 300cFU per 미터 세제곱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단위 기준, 그러니까 공기 1미터 세제곱 중에 부유 세균이 얼만큼 형성됐느냐, 그러니까 300cFU만큼 형성이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 피코큐리 per 리터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얘네는 라돈 기체 농도를 표현하는 단위로서 큐리가 이제 방사능의 강도 및 방사능 물질의 양을 이제 표현하는 단위인데요. 여기에서 1큐리라고 하는 것은 1초에 370억 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내게 되는데 그때 방사성 물질이 얼만큼이냐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단위가 1큐리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370억 개의 원자핵이 붕괴할 때 내는 방사성 물질의 양을 1큐리라고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1피코큐리 per 리터라는 것은 이제 큐리에서 앞에 피코라는 게 붙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러니까 피코큐리랑 그냥 큐리 차이에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의 차이가 있게 되고요. 앞에서 이제 기준을 봤을 때 라돈은 저희가 BQ per 미터 세제곱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래서 BQ per 미터 세제곱과 피코큐리 간의 관계는 1과 37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리터이고 여기는 미터 세제곱이기 때문에 단위 확인은 잘 해주셔야 합니다. 농도 표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개수, 그러니까 성면은 몇 개가 존재하느냐, 1cc라는 공기의 부피 중에 몇 개의 성면이 존재하느냐를 표시하는 단위가 개 per cc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시료를 이제 공기 중에서 빨아당겨서 채취를 하게 되니까 그 공기 부피 중에 몇 개의 성면이 존재하는지에 나타나게 되는 단위로서 1cc는 1ml와 같은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단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끝이 났고요. 이제 온도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셀시우스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 말고도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절대 온도라고 하는 켈빈 온도가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라고 하는 단위는 켈빈이라는 K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도시와 켈빈과의 관계는 0도 K는 마이너스 273도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환산해 줄 때 이제 절대 온도로 나와 있게 되면은 273을 이용해서 환산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표준 온도라고 하는 것은 0도씨인데 아까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은 25도씨 1lpm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표준 온도는 0도씨이고요. 상온은 주로 우리가 존재하는 생활 공간인 15도씨에서 25도씨이고 실온은 이제 1도씨에서 35도씨. 그리고 찬 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도씨에서 15도씨를 뜻하고 냉수는 그러니까 차가운 물의 온도는 15도씨 이하를 말하고 온수는 60에서 70도씨, 열수는 이제 약 100도씨를 말하게 됩니다.
이제 각 시험 방법은 이제 규정이 없는 한 상온, 그러니까 15도씨에서 25도씨에서 조작을 하고 그 조작 직후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따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했는데, 규정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은 총 부유 세균이 이제 따로 온도 규정이 있고 나머지는 상온에서 조작하고 조작 직후 그 결과를 관찰하게 되면 됩니다. 이제 부피와 이제 온도, 농도에 관해서는 끝이 났고 관련 용어 및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조작 중에 즉시 실행한다, 즉시 투입한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즉시라고 하는 것은 30초 이내에 그 이제 실험을 조작을 해야 되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력에서 감압 또는 진공이라고 하게 되는데 주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1기압이라고 하는 1atm이게 되는데요. 그 1atm은 760, 그러니까 수은주 밀리미터로 봤을 때 760mmHg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제 감압이랑 진공은 압력이 없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15mmHg 이하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을 이제 함에 있어서 얼마 이상을 넣는다,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얼마 이하를 넣어야 한다, 얼마 미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상, 초과, 이하, 미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서 이상과 이하는 그 수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 이상이다 하면은 15를 포함한 보다 큰 수치를 의미하게 되고 이하는 15 이하이다, 15를 포함해서 그 수치 밑을 표현하게 되고요. 초과와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치를 포함하지 않고 15 초과, 15를 포함하지 않는 15보다 큰 수치, 15 미만은 15를 포함하지 않는 그것보다 작은 수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따로 이제 A에서 B라고 표시한 것은 A를 포함한 것 이상, 그리고 B를 포함한 그 이하. 그래서 0에서 15라고 하는 것은 0을 포함하여 0과 15를 포함하여 0에서 15 사이를 수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이게 될 텐데요. 바탕 시험을 하여 보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료를 채취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시료에서 이제 베이스 농도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베이스 농도를 이제 바탕 시험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필터 자체에도 그 농도가 어느 정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료를 채취한 거에서 그 필터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베이스 농도를 빼줘야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측정치에서 그 베이스 농도를 빼는 것을 이제 바탕 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험을 함에 있어서 이제 또 어떠한 시약과 시액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시료의 시험, 바탕 시험, 표준액에 대한 실험을 1년의 동일 실험으로 행할 때 사용하는 시약 또는 시액을 말하는데, 이것은 모두 동일 로트로 조제된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로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필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필터가 같은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것, 그것을 그러니까 동일 로트라고 하게 되는데, 그 바탕 시험도 이제 여기 필터가 이제 박스가 다르다 그러면은 여기 박스에서 조제된 바탕 시험, 그리고 두 번째 박스에서 조제된 이제 바탕 시험, 각각 다른 바탕 시험을 사용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동일 로트로 조제된 것을 사용해야 되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실험을 하다 보면은 용매를 사용하게 되고 또 시약이랑 시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용한 다음에는 이제 사용한 용기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량적으로 씻는다는 것은 어떠한 조작을 하고 그 다음 조작을 넘어갈 때 사용한 비커나 플라스크, 또 여러 가지 용기, 여과막 같은 것들을 세척을 한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용액이 있게 될 거예요. 그것으로 한 번, 여러 번, 한 두세 번 정도 씻어준 다음에 이제 그 용액을 합하고 또 먼저 사용한 용매를 또 채워서 일정 용량으로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에는 그 농도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게 됩니다. 또 이제 용액의 산성 그리고 중성 또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pH 미터기를 사용해서 이제 얘네 pH를 측정을 하게 되고 그것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또는 알칼리성인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용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액체를 담는 뭐 그런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제 물질을 이제 보존을 하거나 또 실험을 함에 있어서 잠시 보관을 하거나 또 운반을 하거나 운반을 할 때 어떠한 용기에 넣어서 운반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시험 조작하기 전에 잠시 보관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넣어두는 것을 이제 용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이렇게 실험을 함에 있어서 이제 지장과 영향을 주지 않도록 깨끗하게 이제 세척이 되고 이제 건조까지 된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용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밀폐 용기, 기밀 용기, 밀봉 용기, 차광 용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밀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용기에서 이렇게 손실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다 밀폐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관하는 동안에 이제 어떠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내용물이 빠져나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이 밀폐 용기에 넣었다 하면은 어떠한 물질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는 그것을 밀폐 용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밀 용기. 이제 밀폐 용기랑 비슷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기밀 용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기밀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기자가 이제 기체를 의미할 때의 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공기나 다른 기체가 침입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 얘네는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외부로부터 다른 공기나 기체가 침입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용기를 기밀 용기라고 하게 되고요. 밀봉 용기라고 하는 것은 기체를 포함해서 또 다른 뭐 미생물이나 다른 물질들이 이제 그 용기 안에 이제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밀봉 용기라고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차이점은 밀폐는 이물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기밀은 기체에 관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밀봉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나 다른 뭐 미생물, 먼지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해서 세 가지를 이제 분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광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차광이니까 빛을 차단하는 것. 그래서 광선이 투과되지 않는 갈색 용기나 투과하지 않게 포장을 한 용기. 그래서 뭐 어떠한 시약 같은 경우에는 갈색 용기에 보관한다. 그게 이제 차광을 위해서 이제 빛에 의해서 그것이 손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색 용기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포름알데하이드나 VOC 같은 그런 표준 물질들을 보면은 이제 그 처음에 구매를 해서 딱 들어오는 것이 갈색 앰플에 이제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할 때에도 테넥스 튜브, VOC를 측정하는 테넥스 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유리관도 있긴 하지만은 주로 스테인리스 관을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포름알데하이드를 측정하는 DMPH 카트리지는 측정을 할 때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은박지로 감싼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광 용기는 광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용기를 차광 용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함에 있어서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에 있어서 치료 채취 지점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느냐. 그래서 치료 채취 지점을 선정할 때는 이제 고려해 줘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 시설, 그러니까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 그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그 아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뭐 지하 주차장이 있었고, 노약자들이 생활하는 뭐 보육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하 생활 공간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것이 용도이고, 또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발생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발생 강도는 큰지 적은지, 또 환기시설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가동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기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 운용 패턴이 어떤지, 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텐데 그 이용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운행하는 시간이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이제 큰 빈도를 차지하게 되고, 이용하지 않는 그 새벽에는 아예 이제 사람들이 거의 출입이 없게 되는 그런 특성들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실효 채취 지점을 선정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시설이 이제 여러 개의 동가 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대표할 수 있는 기준 동가, 기준 동가 층을 위주로 해서 측정 지점을 선정하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용도와 사용 목적의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 개의 동가 층을 동시에 측정을 하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층 내에서도 그 면적이 아주 크다. 그러면은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측정을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최소 측정 지점수가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 그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이다. 그러면 최소한 2군데에서 이게 설치를 하고 시료를 채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0,000을 초과하고 20,000 이하인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3군데, 그 다음에 20,000제곱미터가 초과하게 된다. 그러면 4군데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료 채취 지점을 선정한 다음에 그 선정한 곳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될 거냐, 그 시료 채취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환기시설이 있다. 그러면 환기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하게 되면은 그 농도가 원래 이 공간에 존재하는 것보다는 낮게 나오게 되니까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료 채취 위치에서 고려해야 될 점은 환기시설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시설 이용자의 다수 여부, 오염물질 발생원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뭐 실내 기류는 어떻게 흐르는지, 그다음에 공기질의 대표성 등을 고려해서 이 위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우리가 사람이 이제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하면은 앉아 있는 곳도 있지만 주로 사람이 서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코 높이와 비슷한 위치인 약 1.2에서 1.5 높이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 바닥면으로부터 이제 1.2에서 1.5 높이, 사람이 숨쉬는 그 공간인 그 높이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측정 위치는 인접 지역에 직접적인 오염 물질의 발생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오염 물질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오염 물질 자체의 농도 때문에 과대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오염 물질 발생원이 없어야 되고, 시료 채취 지점의 중앙점에서 그 중앙점의 바닥면으로부터 1.2에서 1.5m 높이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정말 이러한 조건에서 측정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료 채취 지점의 모든 벽, 이제 그 실내 공간이니까 외부와는 차단되어 있는 벽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벽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고, 또 바닥면으로부터 이제 숨쉬는 공간인 1.2에서 1.5m 높이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환기시설이
그러니까 없는 곳이 아니라 환기 시설이 이제 떨어진 곳에서 이제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이 환기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도 있게 되지만 그 창문을 이용해서 주로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게 될 테고, 기계 환기 설비를 이용해서 급배기구가 있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얘네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 여기에서는 이제 최소한 1m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시료 채취를 이루어져야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많은 환기와 급배기구가 존재할 경우에는 인접한 환기구의 설치 지점의 중간 지점, 그러니까 이것도 환기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설치 지점의 중간 지점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되고 시료 채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위치에서 이제 시료 채취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예시로 나타낸 것인데요. 그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료 채취 위치의 예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승강장, 그리고 그 승강장 위에 있는 대합실, 그리고 승강장을 이동하는 연결 통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특히 또 이제 환승 역사의 경우에는 역간 연결 통로에 이제 사람이 이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지하도 상가나 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주로 이제 이동하는 공간에서 이제 사람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 보행 공간 등에서 이제 시료를 채취하게 되고,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열람실, 그리고 개방형 서고, 그다음에 주로 관람하는 전시실, 이런 곳에서 이제 시료 채취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측정해야 되는 예를 지하 역사부터 실내 주차장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참고로 하셔서 시료를 채취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료 채취 지점과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시료 채취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생활하는 시간대인 이 주간 시간대에 해당 시설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측정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환기 시설을 가동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항상 운영하던 그 조건과 동일한 환경 상태에서 실시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을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해 뒀는데요. 이제 자연 환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창문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환기 시설이 이제 가동되는 경우에는 이 공기의 이동 경로나 이제 기류 발생연 주변에 위치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이제 지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기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료 채취를 해야 되게 되는데, 이러한 곳이 아닌 이상 그냥 보육시설,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기 설비가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료 채취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공기질의 표시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내 각 측정점에서 실내 공기질 측정값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은 각각 측정한 것에 대해서 각각 측정치를 표시하게 되고, 그 여러 개를 측정을 했다 같은 장소에서, 그러면 이제 평균값으로 대상 시설의 오염도를 평가하게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하나의 측정점에서는 이제 반복 측정할 때 그 농도의 이제 평균값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값이 차이가 크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실험이 반복이 여러 번 이루어져야 되겠죠. 낮게 나온 것이 정상인지 높게 나온 것이 정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라고 하기보다는 최소 3가지,
해야지 그 값이 이제 어디가 맞구나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게 될 테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반복 측정한 농도의 평균값으로 실내 공기질의 농도를 표시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신축 공동주택, 이제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나 빌딩 같은 경우에는 실효 채취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라서 최소 실효 채취 지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세대수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실효 채취수가 하나씩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00에서 199까지는 3세대, 200에서 299까지는 4세대, 300에서 399세대까지는 5세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세대수가 늘어나면은 실효 채취 세대도 하나씩 늘어나게 되면 되고 여기에서 최소 3세대가 나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그래서 이 세 군데 저층, 중층, 고층 이 세 군데를 이제 그 말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추가로 이제 최소 한 세대씩 더 증가하게 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각자 그 특성에 맞게 선정을 해서 실효를 채취하게 되면 됩니다. 실효를 채취함에 있어서 신축 공동주택은 그러면 어떠한 위치에서 채취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신축 공동주택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실의 중앙 바닥면에서 우리가 숨쉬는 그 공간인 1.2에서 1.5m 높이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그 모든 벽과 이제 1m 이상 떨어지고 또 바닥에서 1.2에서 1.5m 높이에서 실효를 채취하게 됩니다. 이제 다중이용시설과 다른 점은 여기에서 보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실시를 해야 되게 된다고 돼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은 사람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로 되어 있지만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도씨 이상에서 실효를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제 최저점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을 이제 그 다중이용시설과 차이점이고요. 이제 실효를 채취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처음에 30분 이상 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시간 밀폐를 한 다음에 실효 채취를 시작해야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30분 이상 환기를 한다는 것은 그 모든 외 벽과 닿아 있는 창문들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가구의 문들도 모두 열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각 방의 문들도 다 열어주고 이제 그것을 여는 것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0분 이상 환기를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30분이 지났다 환기가 끝났다 그러면은 가구의 문들은 그대로 둔 채 모든 외벽 그러니까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는 그 문은 모두 닫아주게 됩니다. 모두 닫고 기계 환기 시설 모두 끄고 그 다음에 5시간 밀폐를 하게 됩니다. 이 밀폐를 하는 동안 가구에서 오염물질이 이제 얼만큼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5시간 밀폐가 끝이 나게 되면 실효 채취를 시작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20도씨 이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습도도 함께 측정을 하면서 이제 실효 채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축 공동주택은 이제 실효 채취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실내 공간 오염물질의 첫 시간으로서 이 오염물질을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해야 되는지 그 오염물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측정하는 방법과 신축 공동주택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공통점은 우리가 숨쉬는 이 높이인 1.2에서 1.5m 높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측정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